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어제 치러진 새누리당의 전당대회에서 호남 출신 친박계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5명의 최고위원도 대부분 친박 위주로 꾸려졌는데요. 총선 참패 이후 넉 달 만에 꾸려진 이 새누리당 새 지도부의 평가와 과제, 오늘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 또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 현지 여론을 살피러 방중했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금 전 오후에 귀국을 했는데요. 잠시 후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에서 관련 이야기들 자세하게 나눠봅니다. 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얘기부터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 친박계 이정현 대표의 선출,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5명 중에 4명이 친박계가 차지한 이번 새누리당 전당대회. 먼저 좀 두 분의 총평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이강윤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표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났죠. 네. 비박계 단일 후보를 상당히 여유 있게 제쳤는데 친박계의 조직력 또는 청와대의 아직까지는 유지되는 파워, 네. 그런 것도 좀 읽을 수 있었고요. 물론 이정현 대표 당선자의 개인적인 열심히 하고 소탈하게 하고 이런 것도 좀 득표 요인은 있었겠지만 네. 새누리당이 과연 변화와 개혁 그리고 내년 선거를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과연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당내에서 활발하게 유통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토론을 한다는 것은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함 아닙니까? 네.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토론의 중요한 기능이라면 과연 4.13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저는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오늘 신문들 보니까 17계단을 상승해서 31년 만에 마치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대표이사 CEO가 된 것처럼들 위인전 쓰듯이 이렇게 쓰는 걸 좀 봤는데. 인물평이 많죠. 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소 국장님 의견인데요. 사실은 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정치수다에서 진단을 할 때 우리 소종섭 국장님께서 합리적인 중도 보수를 이제 표방하고 계신데도 새누리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친박계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좀 이 입장을 많이 밝히셨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한 일이 다 기록이 되고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4.13 총선에서의 민심이라는 것이 정말 새누리당으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일당을 내줄 정도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참패 이렇게 불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참패를 넘어서 정말 대패,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패배를 겪은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어떤 혁신하는 과정이라든지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결국 그러한 부분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 그리고 정말 새로운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속에서 지도부가 탄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저는 지난 총선에서의 이른바 친박 책임론이란 부분을 도외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다음번 열리는 전당대회에서는 그 다른 성격의 그 지도부가 들어서서 가는 것이 이른바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던 것이고, 물론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어쨌건 친박 이정현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새누리당에서 당심 그리고 여론조사도 했으니까 일정한 민심도 그걸 반영을 한 것인데, 저는 이 투표율을 한번 제가 따져봤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른바 일반 책임당원 대상으로 해서 사전 투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7일 날.
그때 투표율이 20.7%였습니다. 네, 맞아요. 2014년 전당대회 때와 비교하면 그 당시는 26.69%였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7%, 6%죠. 6% 낮았죠. 네. 현장에서 그 진행된 9일날 진행된 대의원 투표도 이번 투표율이 62.6%. 네. 2014년에는 74.5%. 많이 거의 12% 낮아졌네요. 정도 낮죠. 이런 전반적이니까 국민들도 물론 관심이 없었죠. 네. 하지만 새누리당 당원들도 이번 전당대회에 어쨌건 전부 다 관심이 없었던 것이고 한편으로 본다면 이것은 이른바 친박계의 조직력, 투표율이 낮을 때는 늘 조직력이 강한 쪽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분석하죠. 네,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이번에 어쨌건 작용한 결과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비박이라는 집단은 친박에 상대되는 개념이긴 한데 이렇게 강고한 어떤 조직력 네.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 상당한 어떤 열세가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을 극복할 만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또 주호영 단일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 네. 이런 것들이 좀 강한 그런 어필을 못한 거죠. 네. 당원들한테도 그렇고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저로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전당대회였습니다. 네, 지금 이 친박이 왜 됐는가 조직력 분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비박이 좀 강한 어떤 노선이나 혹은 또 이제 인물의 캐릭터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페인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평론가님도 어떻게 이 비박계의 페인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소 전 국장 얘기할 때 6% 포인트죠. 네네. 지지난 전당대회에 비하면 6%. 떨어졌죠. 예.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는 좀 구분을. 네. 김무성 전 대표가 투표 며칠 전에 이런 말 했어요. 이번 주말에 비박계가 단일화 될 것이다. 후보들이. 네. 그리고 나는 그 단일화되는 후보를 지원하겠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팽목 그랬죠. 강해도 가고 광주도 가고 맞습니다. 고언절이에요. 상당히 오만하게 비쳤을 수도 있긴 있어요. 선거에 좀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말이고 할 수 있는 말인데 네. 좀 가려서 했어야죠. 저는 그게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진 않아요. 네네. 새누리당의 기본적인 주류나 생각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라는 것이고 비박계는 원래 갈래가 최소한 한 3그룹 또는 4그룹 정도로 이렇게 네네. 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묶어낼 수 있는 뚜렷한 리더도 없는 거고 김무성 전 대표는 이분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무엇보다도 청와대 지금 일각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팩트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오더 투표가 이루어졌다. 네. 이 아무개를 지지해라. 네. 그게 청와대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좀 유통되고 그래서 후보들끼리 설전을 벌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저는 그 가능성은 대단히 농후하다고 보고 또 전당대회장에 대통령도 참석을 했었죠. 네.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느슨한 다만 연대의 필요성과 당위 차원에서 이제는 친박계가 아니라 우리 비박계 중에 누군가가 당을 맡아서 내년 선거까지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당위 차원에서만 목소리를 높였던 비박계에 비해서 네. 또 비박계 후보들이 단일화하고 그러니까 친박계들이 후보가 여럿 나오긴 했지만 안으로는 똘똘 뭉치면서 뭔가가 돌았겠죠. 그래서 결집시키는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가장 그동안 지근의 거리에서 맹목적으로 보일 만큼 충성을 해왔던 후보가 누구냐? 네. 쉽게 감별해낼 수 있는 건 아니었겠어요. 네네. 다른 이주영이나 한선교 이런 후보들보다는. 네. 저는 그래서 표가 몰린 것 같다고 봅니다. 집중 투표가 이루어졌다. 네. 자, 이 김무성 큰 영향은 아니었겠으나 하고 예. 이제 단선 다셨지만 김무성 대표의 물밑 지원 사실은 이게 드러난 물밑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밑 지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약간 어폐가 있어요. 사실 그것도 노골적인 오도 네. 투표였어요. 그게 이제 좀 마이너스 효과를 내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가 자, 이 박근혜 대통령 역대 전당대회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예. 2년 전에도 참석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이 또 이례적이진 않지만 빨간 자켓을 입고 아주 밝은 얼굴로 참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소종석 국장님, 네. 좀 이 투표에 영향이 있었으리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2014년 때도 참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 그랬지만 어쨌건 김무성
대표가 이겼잖아요. 비박계에 힘을 몰아서 이겼고 그렇습니다. 서청원 후보가 친박계를 대표했는데 떨어졌었죠. 패배를 했죠. 이 때문에 이번에 참석해 물론 뭐 영향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네. 하지만 뭐 참석했기 때문에 표가 그쪽으로 확 몰렸고 참석 안 했다면 패배했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네. 보고요. 기본적으로 어쨌건 저는 뭐 대통령 당원이고 하니까 어떤 경우든 전당대회에 참석하고 하는 것은 모양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석 여부를 떠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이 친박계로서는 생존을 걸고 이번 투표에 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비박계 후보가 당권을 잡았다면 대표가 되면 이게 친박 책임론에서부터 지난번 이른바 그 선거 과정에 공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조사 대상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친박계로서는 가졌고 또 막판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구 경북 초선 의원들 사드 관련해서 면담이 있었죠. 오찬할 때 그것을 또 이게 뭐 친박계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이 밖에 뭐 김무성, 정명국 등등 전부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상당히 전략상의 마이너스라는 것이죠. 그때도 저는 비판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 개파의 프레임으로 자꾸 가버리면 우리는 비박이고 너희는 친박이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간다면 현재의 구도 속에서 조직력이나 기타 등등에서 친박계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명분만 가지고 힘든 싸움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친박들이 그걸 계기로 대대적인 이른바 김무성 때리기에 나서면서 오히려 자기 세력들을 이렇게 표단속을 해 들어가는 그런 명분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뭐 전당대회 참석을 떠나서 그러한 친박계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좀 이번에 비박계가 제공한 측면이 있고 그것을 친박계가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친박계가 더 절박했고 그래서 결속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요. 근데 이게 친박계, 비박계.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전략적 이 미스 요인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양쪽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한쪽이 개파 해체를 주장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합의하고 함께 뭐 이 어떤 그 응어리나 갈등의 요소가 해체되지 않으면 사라지기 어려운 건데 어쨌든 친박계가 당권을 장악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당의 혁신 문제와 남은 과제인데 자, 이정현 당대표 섬기는 리더십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섬긴다. 국민을 섬길까요? 당원을 섬길까요? 저는 아마 물론 뭐 국민이나 당원 다 섬기겠다고 말하겠죠. 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을 더 많이 섬기지 않을까. 만약에 말이에요. 그동안 이정현 당대표 당선인의 지나온 궤적이나 했던 말들 청와대에서 몇몇 자리를 지내면서 보였던 것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충성도 특히 박근혜 현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대단히 강하다는 것은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레임덕에 빠지는 임기 후반을 맞은 대통령. 자기는 대통령 만들기에 진력을 다 해왔고 성공했고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고 말 그대로 분골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느 한 정치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정치인 이정현과 여당 대표 이정현은 좀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과연 얼마나 바뀔 수 있는가 이 점에서 조금 회의적이고요. 대통령이 조금 어려운 지경에 처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먼저 나서서 몸으로라도 대통령 경호실장을 자임하겠다. 그리고 여당 중앙에서 뭐 야당처럼 하려면 그 사람은 여당 의원 할 자격이 없다라거나 오늘 뭐 무슨 말들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에 반대하는 것이 정의다. 이게 다인 의원은 여당 의원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여당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조금 자격이 이상한 없다. 생각이나 언행을 할 네. 만한 사람들한테 미리 예방주사 한 방씩 땅땅 놓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야말로 당대표가 돼서 첫날 할 소리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섬기는 리더십 말은 좋은데 국민을 섬길지 당원을 섬길지 청와대를 섬길지 그 뭐 머지않아 드러날 것 같고 대통령 경호실장을 자임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결국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소국장님. 두 가지 측면이 네네. 있죠. 결국 이제 이정현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 네.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만 봐도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가 어떻다. 어떤 생각을 하고 이미 있구나. 오래전에 복심 이렇게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읽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당에 전달하는 이른바 그러한 식의 청와대의 의중이 그대로 당에 그냥 내려가 버리는 네. 이런 식의 관계가 돼버리면 굉장히 앞으로 새누리당 내에서 분란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정현 대표가 이제 섬기는 리더십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숙한 관계를 네. 가지고 당의 의견 그리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그야말로 이정현 대표가 잘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그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박근혜 이렇습니다. 대통령을 일정하게 설득해낼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가 앞으로 새누리당의 대표로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축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이제 조율을 해낼 것이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네. 갈지는. 일단 오늘 뭐 얘기는 뭐 어떤 청와대와 다른 소리를 당이 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도 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청와대가 민심과 다르게 간다면 당으로서는 또 말을 하는 것이 당의 책무다. 이런 얘기도 했단 네,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건 조금 앞으로 지켜봐야 될 지금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네. 네. 지금 하신 짧게. 말씀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자, 그 이정현 이제 신임 당대표가 대통령을 변화시켜주길 기대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예. 그 같은 맥락인 것 같고. 네. 짧게 첨언해드리자면 이정현 대표가 생각하는 충성이라는 게 뭔지 네.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그동안 직언을 해온 적도 없고 네. 오늘도 뭐 여당 야당 국회의원 자격 운운하는 걸 보니까 네. 신임 이 대표가 생각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건강한 의미의 직원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고 아울러서 여당 국회의원의 자격 이런 말 한 걸 보니까 지금 이게 친목회 회장을 뽑거나 그런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는 대통령과 혼연일체가 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충성심을 강화하는 네. 게 맞아요. 청와대 직원을 뽑는 거라면 네. 비서실장이 된다면. 그렇지만 이건 당 대표예요. 집권당 대표. 정부 여당 정부 청와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뭔가를 이끌어내야 하는 건데 네. 그런 점에서는 삼권 분립에 대한 의지나 인식이 제대로 돼 있으신 분인가 네. 그런 의심도 저는 좀 자, 들었습니다. 강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이정현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이정현 대표가 이 성정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굉장히 급해집니다. 욱하는 이런 게 약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 대표로서 뭐 기자들 대언론 관계라든지 또 야당과의 협상이라든지 기타 등등 부분에서 어떤 말 실수 같은 게 나올 가능성 이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런 부분도 하나의 또 여러 가지 협상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은 생각도 좀 네. 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제 당청 관계는 수평적이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네. 그래도 당청 관계가 신밀월 관계다 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내일 오찬 회동의 분위기는 매우 좋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 어제 저희가 전당대회 직후에 박찬종 변호사를 연결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세게 발언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새누리당이 예.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 사무소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정치자 여러분 지금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의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 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동아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강남구 대치동 지하철 3호선 하계울역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건축과 인테리어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 전람.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